이 김치는 분명 새아 솜씨야. 할아버지, 새아요? 그래, 당장 찾아가 보거라. 7년 전 100억을 가지고 도망간 아내 이름이 나오자 준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옛날 새아의 집. 당신,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이 아이는 당신 아이 아니에요. 가주세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합시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드릴게요.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시골 작은 마을에 김치명인으로 이름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그 솜씨를 알아주는 분이셨어요.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손녀가 바로 윤세아였습니다. 세아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할머니 품에서 자랐죠. 당시 세아 나이 겨우 5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할머니 치마폭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아에게 할머니는 부모님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김장철이 되면 세아는 새벽부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자연스럽게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손이 빨갛게 물들고 허리가 아파도 세아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거든요. 할머니는 손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아야, 우리 집 김치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거란다. 그 말씀을 세아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마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김치는 전국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멀리서 일부러 사람을 보내 김치를 사갈 정도였어요. 특히 재벌가에서도 할머니 김치를 찾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맛이라며 귀하게 여겼죠. 그 중에서도 호산그룹 박호진 회장은 매년 직접 이 시골집을 찾아올 만큼 할머니 김치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다음 날이었어요. 그에도 어김없이 박 회장이 김치를 가지러 집에 방문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박 회장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올해 김치도 잘 담갔습니다. 박 회장은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내온 김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던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김치 덕에 내가 밥을 먹어. 진짜 이 맛이야. 그러더니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어머니 김치 맛이 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그 맛 말이야. 박 회장은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김치 한 조각이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박 회장은 그 맛을 평생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이 시골집 할머니의 김치에서 그 맛을 다시 만난 겁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박 회장에게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박 회장은 그 물을 마시며 잠시 옛 기억에 잠긴 듯 했어요. 할머니와 박 회장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박 회장을 따라온 어린 손자가 있었습니다. 13살 준서였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할아버지를 따라온 준서는 도시 아이답지 않게 시골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조심하고 얌전해야 했지만 이 시골집에서만큼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를 따라 이 집에 올 때마다 준서는 세아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죠. 그날도 세아가 마루에 앉아 김치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어요.
세아에겐 김치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에 바르는 것이 하나의 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준서가 다가와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해볼래. 세아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서툰 손으로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빨간 양념이 손에 잔뜩 묻었지만 준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오빠, 천천히 해야 돼. 급하게 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려. 세아가 차분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준서는 세아가 하는 대로 따라하며 열심히 배추를 버무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회장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손녀 우리 집 손주 며느리로 데려가면 안 되겠나? 모두 웃고 넘어갔습니다. 할머니도 웃고 세아도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하지만 어린 준서는 그 말을 가슴에 오래 담아두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세아는 평생 아껴줄 사람한테 보낼 겁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어느새 26 청년이 되었고 세아도 20살이 되었어요.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준서는 할아버지를 따라 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바쁜 학업 중에도 회사 일을 시작한 뒤에도 이 약속만큼은 지켰어요. 준서는 김치를 담그는 세아를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빨간 양념을 버무리는 세아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준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13살 때 처음 본 그 꼬맹이가 어느새 어엿한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세아에게 김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배추 고르는 법, 소금에 절이는 시간, 양념의 비율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아야, 김치는 사람 마음을 담는 음식이야. 손맛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란다. 세아는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마다 받아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평소 아끼던 옹기 항아리 하나를 세아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작은 항아리였어요. 군데군데 금이 가고 색도 바랬지만 할머니가 수십 년간 사용하신 물건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 집 김치 맛을 기억하는 항아리야. 할머니가 처음 김치 담근 것도 이 항아리에 담았었지. 세아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항아리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보석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이 깊어지셨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세아는 밤낮으로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할머니를 간호했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상에 누운 할머니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저 가고 나면 혼자 남을 우리 세아가 걱정입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평생 은인처럼 여겼던 분의 마지막 부탁을 가볍게 여길 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준서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세아를 발견한 준서가 다가왔어요. 밤새 할머니를 간호하느라 지친 세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준서가 세아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세아야, 나랑 결혼하자. 세아는 깜짝 놀라 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아, 너만 괜찮다면 결혼하자.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13살 때부터 좋아했어. 결혼하고 싶어. 세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어요. 그러다 세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준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 딱 좋겠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지만 세아는 준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13살 때부터 자신을 바라봐 왔다는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세아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 세아 외롭지 않게 두고 갈 수 있어서 이 할미 마음이 편하구나. 세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할머니가 떠나고 세아에게 남은 것은 오래된 옹기 항아리 하나와 가슴속에 새겨진 김치 만드는 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준서가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외로움은 이제 없을 거였어요. 세아는 할머니 산소 앞에 김치를 한 접시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배추김치였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산소에 인사를 드린 뒤 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서와 결혼식을 올리고 호산그룹 회장 댁으로 시집을 간 거였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이 별로 없을 세아를 배려해 박 회장이 가족끼리 조용히 올리자고 한 덕분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세아가 처음 저택에 발을 들였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문부터가 남달랐어요. 경비원이 지키고 서 있는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끝이 안 보이는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 분수대가 있었고 그 뒤로 궁궐 같은 저택이 서 있었어요. 세아는 차에서 내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준서가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물론 재벌가 손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택 현관에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집사부터 가사 도우미까지 10명이 넘었어요. 다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세아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새 며느님 짐이래요? 옷가방 하나에 저 항아리가 끝이에요? 세아가 가져온 짐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가방 하나와 할머니가 물려주신 옹기 항아리가 전부였어요. 직원들 눈에는 그게 초라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준서의 누나 준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준이는 올해 34으로 준서보다 8살 위였어요. 날카로운 인상에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범접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준이는 세아의 짐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걸 들고 시집을 와. 작은 목소리였지만 세아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세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가슴이 뜨끔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박 회장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세아가 들고 있는 항아리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고, 이게 그 항아리구나. 이 집에 저 항아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밥 걱정은 없겠구나. 회장은 다가와 직접 항아리를 만져보셨습니다. 오래된 옹기 특유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옹기야. 이런 옹기에 담가야 김치가 제대로 익지. 준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앞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세아는 처음으로 저택 부엌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재벌가 부엌은 시골집 부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었어요. 온갖 최신 조리 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아에게 필요한 건 배추와 양념 그리고 할머니의 항아리뿐이었어요. 세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을 다했어요. 며칠간 숙성시킨 뒤 첫 번째 김치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회장과 준서 그리고 준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세아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회장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던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우리 손주 며느리가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빼닮았네. 준서가 그 모습을 보며 세아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신 지 오래됐어. 정말 고마워. 세아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가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택 생활은 세아에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긴장부터 됐습니다. 뭘 해도 눈치가 보였고 어디를 가도 조심스러웠어요. 준서는 세아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눈치 보지 마. 세아야, 너도 이제 우리 식구고 가족이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택의 분위기가 세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준이의 태도가 그랬어요. 준이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세아를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냈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세아가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더라. 이사회 사모님들도 다 반응이 좋아요. 할아버지, 내일 김 전무 쪽 사모님들 만나서 라운딩 한번 가려고 해요. 준이의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이 내가 고생이 많다. 사모들도 한 번씩 챙겨야지. 세아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도 주식도 세아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그저 밥만 먹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이가 세아에게 물었어요. 올케도 골프 쳐? 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여가 시간에 뭐 해? 세아는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명품 쇼핑도 안 하고 그저 김치를 담그고 집안일을 도울 뿐이었거든요. 세아가 머뭇거리자 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준서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누나, 세아한테 관심 좀 꺼. 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이제 식구고 가족이라며. 이래서야 뭐 어울릴 수나 있겠나.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세아는 그렇게 묵묵히 버텼습니다. 시할아버지를 위해 김치를 담그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일하게 편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부엌에서 김치를 손질할 때만 세아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 없는 질문을 혼자 던지곤 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 속에서 세아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준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아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항아리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저 여기서 잘 살 수 있어요. 항아리의 거친 표면이 손끝에 닿으면 할머니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를 붙잡고 세아는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준서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세아 곁에 있어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아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김치에 마음을 담았어요. 그 마음이 언젠가는 이 가족에게 전해지리라 믿었습니다. 김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것이 세아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세아가 할머니 항아리를 붙잡고 눈물을 삼키던 그 밤에도 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준이는 생각에 잠겼어요. 준이는 이 집안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사실상 집안을 관리해 온 게 준이였거든요. 그래서 준이는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이가 16살 되던 해였어요. 부모님이 해외 출장 중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였죠. 당시 준서는 겨우 8살이었어요.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할아버지인 박 회장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손주들을 직접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이야,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동생도 잘 챙기고. 16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집안을 챙겼죠. 준이는 유모와 함께 어린 준서를 키웠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재워주는 게 다 준이 몫이었어요. 유모가 있었지만 결정은 늘 준이가 내렸습니다. 어떤 학교에 보낼지, 어떤 학원에 보낼지 전부 준이가 정했어요. 그렇게 준서를 키우다 보니 준이에게 준서는 동생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자식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준서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준서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랐고 준서에게 해가 될 것은 뭐든 맡고 싶었어요. 준이 눈에 새하는 준서에게 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재벌가 체면에 맞지 않는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안도 변변치 않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김치나 담글 줄 안다고 해서 재벌가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준이는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준서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요. 물론 할아버지가 그 집 김치를 좋아하신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결혼은 다른 문제였어요. 준이는 준서가 같은 재벌가 집안 교수와 결혼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어느 날 준이는 친구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 2명과 유명 변호사 딸 1명이었어요. 다들 준이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제는 자연스럽게 명품과 해외여행 그리고 사업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지난주에 밀라노 갔다 왔어. 새로 나온 가방 직접 보고 사려고. 나도 파리 갈 때 꼭 본점 들러. 역시 직접 봐야 제대로 고르지. 준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한국에 들어오는 것만 보면 좀 아쉽지. 그때 세아가 차를 가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에게 시키면 될 일이었지만 세아는 손님 대접을 직접 하고 싶었어요. 며느리로서 예의를 갖추고 싶었거든요. 세아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자 준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올케분이시구나. 반가워요. 준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살짝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왔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세아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준이 친구들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세아는 그 자리에 서 있기가 민망해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세아가 나가자 준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집안에서 자라야 말이 통한다. 그 말이 세아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세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아는 남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남편이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누이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같았죠. 오늘 누나가 손님들 불렀다더니 신경 쓰지 마. 나한테는 세아가 제일 중요해.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세아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준이가 준서를 찾아왔습니다. 준서의 서재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세아가 이 집안에 어울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준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들었어. 세아가 나쁜 애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다고. 준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아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누나가 뭐라 해도 달라지는 거 없어. 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건데? 할아버지가 저 김치를 좋아하시니까 눈 감아주시는 거야. 할아버지 안 계시면 세아가 이 집에서 어떻게 버티겠어? 준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나, 세아는 내 아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준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에 맞는 사람이어야 해. 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걱정은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 준서가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준이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좋아. 내가 안 하면 내가 해야지. 준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반드시 끝내겠다고요. 준서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세아를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준이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가 있었어요. 재벌가 딸인 재현의 번호였습니다.
재현은 어린 시절부터 준서를 좋아했어요. 준서의 결혼 소식에 몇 날 며칠을 울며 집안에 박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었죠. 준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재현아, 나 준이야. 오랜만이네.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할까?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이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모든 것은 준이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이가 재현에게 전화를 건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백화점에서요. 준이는 재현에게 준서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요즘 준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에서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준서가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마음을 접지 못한 상태였죠. 준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이가 조용히 계획을 진행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터졌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 회장이 쓰러지신 겁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지셨어요. 세아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님, 할아버님. 회장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세아는 회장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금방 병원 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회장은 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서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어요. 회사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준이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수술은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세아는 한쪽 구석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할아버님 살려주세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심하기 이르다고 했어요. 고비는 넘기셨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언제 깨어나실지는 모릅니다.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세아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회장이 깨어나시면 바로 달려가고 싶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세아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졸고 있는데 준이가 다가왔어요. 너 여기서 뭐해? 세아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님 곁에 있으려고요. 혹시 깨어나시면. 준이가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보호자도 아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긴 가족만 있으면 돼. 너는 집에 가 있어. 세아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요. 가족? 글쎄, 가족 맞나? 준이의 말에 세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해외에서 또 다른 사고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호산그룹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회사 주가가 급락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호산그룹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준서가 급히 베트남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현장을 수습해야 했거든요. 준서가 적임자였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준서가 세아를 찾았어요. 세아는 병원 로비에 있었습니다. 세아야, 나 지금 베트남 가야 해. 공장 사고 때문에.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잘 챙겨줘.
금방 올게. 일주일이면 될 거야. 세아는 남편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남편이 돌아섰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챙기고. 세아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요. 잘 다녀와요. 남편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세아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권력이 준이에게 넘어간 거였어요. 준이는 다음 날 아침 저택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줄지어 선 직원들 앞에서 준이가 선언했어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준서는 해외 출장 중이야. 앞으로 모든 보고는 나한테 해.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전히 병원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세아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준이가 있었고 준이가 있으면 세아는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세아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이 좋아하시던 배추김치였어요. 회장이 깨어나시면 드리려고 정성껏 담근 거였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서 준이와 마주쳤어요. 그게 뭐야? 김치요. 할아버님 깨어나시면 식사 때 같이 드시라고. 준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병원 음식 드셔야 해. 외부 음식 반입 금지야. 그런 것도 몰라. 하지만 할아버님이 좋아하셔서. 내가 금지라고 했잖아. 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세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김치통을 들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준이가 낯선 여자를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세아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준이가 그 여자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세아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할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재현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언니, 아빠가 혹시 사고 관련해서 도울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역시 우리 재현이. 그래서 집에 와준 거구나.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명품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그리고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현이 세아를 보았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누구예요? 준이가 세아를 흘끗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뭐.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세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방으로 돌아온 세아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외에 있고 시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이 집에서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아는 할머니 항아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친 옹기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았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대답 없는 항아리만 세아의 손안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세아의 마음도 그 어둠처럼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이가 데려온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신경 쓰지 말라는 준이의 말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아가 거실로 내려갔을 때 준이와 재현이 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도 집에서 만나고 다음 날인 오늘도 집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세아는 인사를 하려다가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재현아, 너 준서랑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잖아. 둘이 참 잘 맞았지. 요즘도 종종 보지 않아? 재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준서가 바쁘니까 자주는 못하지만요. 그래, 준서가 연락을 하는구나. 준이의 목소리에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세아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요? 세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아는 모른 척하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2시간 느리니까. 그리고 일이 바쁘니까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세아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전화 좀 해줘요.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녁에도 밤에도 계속 전화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통화 중도 아니고 그냥 신호만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아는 수십 번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바쁜 건 알지만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세아는 저택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바깥 상황 아세요? 베트남 공장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한테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직원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세아에게 친절했는데 요즘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세아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다른 직원에게도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다들 모른다고 하거나 자기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아가 다가가면 슬쩍 자리를 피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아는 분명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세아가 거실을 지나가는데 또 준이와 재현이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집에서요. 준이가 재현의 배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시선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요. 세아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세아를 발견하고 불렀어요. 올케. 잠깐 와봐. 세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이가 소파에 기대앉은 채 말했어요. 준서한테 연락 안 돼서 답답하지?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화가 잘 안 되네요. 당연하지. 바쁘니까. 공장 일이 얼마나 복잡한데. 준이가 재현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말 올케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준서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도움되는 여자야. 옆에서 일도 도와주고 같이 뛸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그 말이 비수처럼 세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움이 되는 여자. 세아는 남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김치 담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세아가 입술을 깨물고 있는데
준이가 또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물으셔서 너 같은 며느리를 드린 거야. 김치 맛있다고 며느리를 삼는 집이 어디 있어. 세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이 앞에서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준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세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을까봐 미리 말해주는 건데, 준서 아이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대로야. 그게 무슨. 세아가 더 물으려 했지만 준이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현도 준이를 따라 자리를 떴어요. 거실에는 세아 혼자 남았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서 아이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신호만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세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준이의 말이 사실일 리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럴 리 없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일 거였습니다. 세아를 내쫓으려고 꾸며낸 말일 거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매일 밤 남편과 사랑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는 아직 오지 않고 있었죠. 세아는 혼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마음도 그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세아의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달을 남편도 보고 있을까요? 세아는 그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전화 좀 해줘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 밤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밤 세아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아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세아는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준이가 세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재현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을 드나드는지라 재현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죠. 세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어요. 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세아야, 어제 한 말 기억하지? 세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제 들은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준이가 재현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준서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재현이야. 세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서 씨 아이요? 그래. 이미 늦었어. 넌 모르겠지만 둘이 서로 마음이 있던 사이인데 할아버지랑 네 할머니 유언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제 알겠니?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세아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는 것처럼요. 세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사이일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준서 씨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세아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만 가다가 끊어졌어요. 세아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안 됐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준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전화해봐야 소용없어. 준서는 지금 바빠. 세아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조용히 나가면 체면은 지켜줄게. 세아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쓰러지셨고 회사도 위기야. 내가 여기 있으면 더 복잡해진다. 세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준서가 제대로 일을 못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때 재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준서 씨를 도와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세아도 알았습니다. 재현이네 집안이 도와주려면 세아가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세아가 걸림돌이라는 거였습니다. 준이가 세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결혼해서 들어왔고 이 집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할아버님 김치도 담가드리고. 김치? 준이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김치 담근다고 재벌가 며느리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요즘 호텔 김치들 얼마나 맛있는데 유난이지 정말. 세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이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준서도 너 부담스러워해. 그 말에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원래 준서는 널 좋아한 적 없어. 할아버지 압박 때문에 결혼한 거야. 몰랐어? 세아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좋아한 적 없다고요? 할아버지 압박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세아의 머릿속에 남편과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의 고백, 결혼식 함께 보낸 시간들. 그게 전부 의무감 때문이었다고요?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세아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남편 하나 믿고 들어온 건데 남편의 마음이 그렇다면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되지 않는 남편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여자. 그리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시누이까지. 그냥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의 다정한 성격상 말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썼어요.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준이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원해? 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준이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세아는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세아는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할머니의 항아리가 보였어요. 세아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항아리를 손으로 쓸어보았어요.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할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세아는 며칠 전 담가둔 김치를 항아리에 옮겨 담았습니다. 마지막 정성이었어요. 세아가 나지막이 혼잣말했습니다. 할아버님 돌아오시면 드세요. 그러고는 항아리를 한 번 더 쓸어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세아는 일어섰습니다. 부엌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문 앞에 세아가 섰습니다. 왔을 때는 남편이 함께였는데 나갈 때는 혼자였어요. 세아는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문을 들어설 일이 없을 거였어요. 세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세아의 재벌가 며느리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세아에게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어요. 할머니와 살던 시골집이었습니다. 세아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지는 해가 세아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터미널에서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어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버스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져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길을 걸어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오래전에 떠났던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세아의 다리가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지금은 캄캄했어요.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끔 찾아와 청소만 해두었던 집이었어요. 마루에 올라서자 세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쫓겨났어요. 어떡해요? 빈집에 세아의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 누웠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등에 닿았습니다. 세아는 그렇게 첫 밤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세아는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은 의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입니다. 세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정말요? 네, 틀림없어요. 아기 심장 소리도 잘 들려요. 세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이라니. 그 집을 떠날 때는 몰랐어요. 아니, 혹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세아는 마을 어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새아는 배를 쓸어보며 다짐했습니다. 혼자서 낳고 혼자서 키우겠다고요. 그 집에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데 굳이 아이를 앞세워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었습니다. 새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혼자서 병원에 다니고 혼자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찾아와 도움을 주었어요.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새아는 배가 아파서 눈을 떴어요. 진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새아는 두려웠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가족도 없이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아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새아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새아 품에 안겨주었어요.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새아는 아기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안녕, 우리 아가. 아이 이름은 서우라고 지었습니다. 서쪽 하늘의 비라는 뜻이었어요.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말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할머니는 참 좋아하셨어요. 새아는 서우를 안고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켜야 할 생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를 사면 남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아에게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김치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새아는 김치를 담가서 동네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담갔어요. 팔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번 사간 손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애기 엄마, 이 김치 어디서 났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죠? 제가 담근 거예요. 정말요? 다음에 또 살게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아의 김치를 찾는 사람이 늘었어요. 장터에 나가면 금방 다 팔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새아를 찾아왔어요.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새아야, 내가 좋은 데 하나 소개해 줄까? 어디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데 실버타운이 있거든. 거기 김치 납품할 사람 찾는다더라. 장터에 나가서 파는 것보다 그게 더 벌이도 좋을 거야. 너도 편하고. 새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면 생활이 안정될 거였어요. 아주머니 소개로 실버타운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을 만나서 김치 샘플을 드렸어요. 원장님이 김치를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김치가 어쩜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죠? 요즘 이런 맛보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배추김치 말고 다른 김치도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좋아요. 계약합시다. 그렇게 새아는 실버타운에 김치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씩 김치를 담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면 실버타운에서 사람이 와서 실어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내 손으로 돈을 벌어 아이를 먹일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우가 4살이 되었어요. 말도 제법 하고 걸음도 잘 걸었습니다. 새아를 꼭 닮은 얼굴이었어요. 서우는 엄마가 김치 담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서 배추를 만지며 놀았어요. 엄마, 이거 뭐야?
배추야. 이걸로 김치 만드는 거야. 서우도 할래. 세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서우도 김치 배울래?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아는 아이에게 양념 무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툴게 배추를 만지는 서우가 너무 예뻤어요. 할머니가 세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세아도 서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에 마음을 담는 법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우가 세아에게 물었어요. 엄마, 서우 아빠는 어디 있어? 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젠가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얼마나 멀리? 아주 멀리. 서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세아는 그런 서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밤 서우가 잠든 뒤 세아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서 서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면 돼. 세아는 서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세아에게 서우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달을 어딘가에서 그 사람도 보고 있을까요? 세아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어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서우만이 중요했어요. 세아가 서우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서울에서는 박 회장의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7년 전 쓰러진 이후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느려지고 기억도 가끔 흐려졌어요. 회장은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회사 일은 준서에게 맡기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택에서는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 집에 있으면 밥이 안 넘어가. 회장은 7년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입맛이 없다고 했죠. 세아가 담가놓고 간 김치가 다 떨어진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유명한 식당 김치를 가져와도 전국 팔도 김치를 다 구해와도 회장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회장은 7년 동안 세아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세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준이가 뒤에서 막고 있었거든요. 회장이 사람을 보내면 준이가 먼저 손을 써서 그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회장은 그걸 몰랐어요. 회장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아는 그런 애가 아니야. 돈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어. 하지만 아무도 회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내민 증거가 너무 확실해 보였거든요. 같은 시각 호산그룹 사옥에서 준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준서는 그룹을 이끄는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7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회사에만 있었어요. 서류를 넘기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7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세아와 연락이 거의 안 됐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아가 없었거든요. 현관에도 거실에도 부엌에도 세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준이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나 할 말 있어. 준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준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걔 진짜 못된 애였어. 준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쓰러지시고 너 사고 수습하러 가자마자 얼굴이 싹 변하더라. 나한테 자기가 아는 회사 비리 폭로하기 전에 100억 내놓고 이혼 서류 준비하라더니 누군 여기 좋아서 살고 있었는 줄 아냐고 다 쏟아내고 가더라니까. 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도 할머니 유언 지키려고 한 거지 너한테 관심도 없었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준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100억을 받았다는 서명, 그리고 입 다물겠다는 합의서였어요. 세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아의 글씨체였어요. 준서는 그 서류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바로 세아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랑 살던 집에 가봐야겠어. 세아가 이럴 리 없어. 준서가 말하자 준이가 막았어요.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해외로 간다고 했어. 네가 찾아올까봐 한국엔 안 살 거라고 하던데. 준서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고 몇 달 후 준이가 재혼을 권했습니다. 재현이랑 다시 만나보라고요. 하지만 준서는 거절했어요. 결혼은 안 해. 시간이 지날수록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세아가 정말 할머니 유언 때문에 결혼했을 수도 있겠다고요. 자신에게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찾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찾을까봐 해외로 가버릴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더 찾으면 안 될 거라 생각했죠. 준서는 일에만 빠져 지냈어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창밖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준서야, 나 실버타운 좀 보러 가려고. 같이 가자. 실버타운이요? 어디요? 그 세아 할머니 김치명인이 살던 동네 있잖아. 거기 실버타운이 잘 되어 있다더라. 추억도 있고 해서 가보고 싶어.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동네, 세아와 할머니가 살던 동네였어요. 세아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후 찾아가 볼까 했지만 가보지 않았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며칠 뒤 준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7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푸른 산과 논밭,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지어진 시설이었어요. 원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공기도 좋고 음식도 좋습니다. 특히 김치가 일품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치가 맛있어? 네, 근처에서 납품받는 건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다들 옛날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맛이라고 하세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밥과 반찬이 차려졌어요. 그 중에 배추김치가 있었습니다. 빨갛고 싱싱한 김치였어요. 회장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었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에게 물었어요. 이 김치,
어디서 난 거지?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회장님 입에도 맞으시죠? 여기 동네 분이 담그시는 거예요. 아주 맛이 좋아요. 회장이 다시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늘 그리워하던 맛이야. 이건 새아 김치야.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아라고요? 회장이 원장을 불렀어요. 내가 당장 이 김치 담근 사람을 좀 만나봐야겠는데. 원장이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회장은 김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새아가 여기 있었어. 7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새아가 여기 있다고요?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회장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새아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에 있는 걸 우린 그동안 찾지도 못하고.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7년 전 새아를 떠나보내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회장은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준서야, 지금 바로 그 집에 가봐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동네에 있었어요. 준서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생긴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게 없는 동네라 금방 새아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억과 같은 작은 시골집이었어요. 마당에 배추가 널려 있었고 옹기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이었어요. 새아가 할머니와 살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준서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새아가 나왔어요. 김치를 가지러 올 시간이 되어 문 앞에 두려던 참이었죠. 새아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들고 있던 김치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준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새아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아였어요. 그때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우도 같이 가. 아이가 나왔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새아를 꼭 닮은 얼굴이었어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있었어? 새아는 서우를 뒤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 아이는 새아가 준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에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새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새아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만 가주세요. 새아의 단호한 축객령에 준서는 머리가 더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에 있어? 100억은? 그 돈을 받았으면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는 거야? 100억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세요. 새아가 대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던 준서는 멍하니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서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새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준서는 실버타운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해외로 간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동네에서 7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었어요. 7살이면 7년 전에 임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마 자기 아이인 걸까요? 하지만 세아는 아니라고 했어요. 돌아온 준서를 보고 박 회장은 세아를 찾았느냐 물었죠. 준서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7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세아가 100억을 받고 떠났다면 왜 시골에서 김치를 팔며 살고 있는 걸까요? 조사를 시작하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100억이 입금됐다는 계좌를 확인했는데 세아 명의가 아니었어요. 서류도 다시 봤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세아 서명이 있었지만 합의서와 영수증은 달랐어요. 필체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재현을 찾아갔습니다. 7년 전 그 일에 재현도 관련이 있었거든요. 재현은 준서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대로 말해. 재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내가 널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 준이 언니가 시킨 거였어. 내가 언니 도와주면 그 여자 내쫓고 너랑 결혼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여자보다 내가 너한테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재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나가 다 꾸민 거야? 응. 세아 씨 위자료도 안 받고 나갔어. 한 푼도 안 받았어. 너랑 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고 네가 할아버지랑 할머니 유언 때문에 결혼하거고 사실은 나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니까 세아 씨가 그냥 사인하고 떠난 거야. 100억 협박은? 너 그것도 알아?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세아 씨 그런 거 알지도 못했을 거야. 준서는 화가 난 마음을 억누르며 바로 집으로 돌아와 준이를 찾았습니다. 준이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누나. 준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때 세아가 100억을 받았다고 했지? 준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 얘긴 갑자기 왜 또 꺼내? 돌려 말하지 않을게. 지금 재현이 한테 다 들었어. 다 거짓말이었다며? 준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꾸민 거야. 그게 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이 집안을 위해 한 거야. 너를 위해 한 거라고. 준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아는 이 집안에 안 어울렸어. 난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되길 바랐던 거야. 그게 말이 돼? 누나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그게 나를 위한 거였어? 준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걔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걔가 나갔다고 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온 게 있어? 전혀 없어. 걔는 그런 애였던 거야. 우리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네. 아니지. 오히려 없으면 더 도움이 될 애였지. 그래 놓고 뭐, 해외로 가? 날 안 보고 싶어 해? 누나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박준서 정신 차려. 너한테 달려있는 직원들이 몇인데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라고. 준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차를 타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7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준서는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세아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나의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세아는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시골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7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뭘 했을까요? 준서는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세아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 애가 자신의 아이이건 아니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일을 사죄해야 했어요. 세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문을 두드리기 힘들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세아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세아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이제야 다 알아서 미안해. 누나가 그랬을 줄은 몰랐어.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준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7년 동안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정말 미안해. 세아는 그런 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서우가 나왔어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왜 울어? 세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서우를 올려다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자기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눈매와 콧날이 자신과 비슷했어요. 준서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준서가 오열하는 모습을 세아는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삼켰던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세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요. 세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세아야, 오늘은 돌아가. 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준서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아의 말이 맞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로 자신을 떠난 세아가 7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준서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일 다시 와도 될까?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그 작은 허락에 감사하며 돌아섰어요. 다음 날부터 준서는 매일 세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어요. 세아가 나오면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서우는 처음에 준서를 경계했어요. 낯선 아저씨가 자꾸 오니까 무서웠거든요. 엄마 뒤에 숨어서 준서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준서는 서우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장난감을 사다 주고 과자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준서가 서우에게 물었습니다. 서우야, 아저씨랑 같이 놀래? 서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아저씨 몰라. 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알아가자. 아저씨가 기다릴게. 그 말에 서우가 준서를 올려다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의 눈이 따뜻했어요. 서우는 고개를 돌렸지만 예전처럼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가져온 장난감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어깨 위에 태워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준서는 서우와 노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박 회장도 세아를 찾아왔어요. 실버타운에서 지내시다가 일부러 세아의 집까지 오신 거였습니다. 세아는 회장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할아버님, 회장이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세아야,
고생 많았다. 다 내가 못난 탓이야. 아니에요. 할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회장이 세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서울로 돌아오든 여기서 살든 내 마음대로 해. 난 기다릴게. 세아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준이었어요. 세아는 문 앞에 선 준이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때 내가 한 판단은 이 집안을 위한 거였어.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건 사과할게. 거짓말을 한 건 내 잘못이야. 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세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아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세아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것조차 힘이 드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서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를 찾던 아들에게서 자신의 마음대로 아빠를 지워버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서우야, 엄마랑 서울 가볼래? 서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서울? 거기 뭐 있어? 할아버지랑 아빠가 있어. 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세아는 서우를 안고 말했어요. 그래. 이제 아빠 만나러 가자. 준서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아와 서우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우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세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7년 전 쫓겨나듯 떠났던 그 집이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저택이 보였습니다. 세아는 서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들어섰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어요. 저택 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딘가 허전해 보였어요. 사람의 온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구석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세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할머니의 항아리였습니다. 7년 전 두고 갔던 바로 그 항아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준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셨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거든. 세아는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으로 항아리를 쓸어보았습니다. 거친 옹기 표면이 손끝에 닿았어요. 할머니. 세아가 나지막이 혼잣말했습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채 비어 있었어요.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있던 배추를 꺼냈어요. 그리고 양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서우가 다가왔어요. 엄마, 뭐해? 김치 담그려고. 서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세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우에게 작은 배추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우는 서툰 손으로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아와 서우가 나란히 앉아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거든요. 박 회장이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부엌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야 이 집에 밥 냄새가 나겠구나. 세아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아는 할머니의 항아리에 김치를 담았어요. 7년 만에 다시 채워지는 항아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과 준서 그리고 세아와 서우까지요. 준이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함께할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에 세아가 담근 김치가 놓였습니다. 회장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이 맛이야. 7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우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김치 맛있죠? 회장이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준서가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세아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7년 전과 같은 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보는 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는 달이었어요. 그렇게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한 입으로 시작된 인연이 김치 한 입으로 다시 이어졌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김치에 마음을 담았더니 그 마음이 가족에게 전해진 거였습니다. 아직 모든 응어리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 또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죠. 세아는 지난 7년을 장독대에 담듯 고이 담아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게 자신을 위해서도 서울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다시 기회를 줘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준서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아는 자신을 보고 오열하던 준서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준이의 말대로 할머니의 유언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한 거라면 그러지 못했을 테죠. 조금 더 내가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건 세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앞으로는 조금 더 서로를 믿고 살아요. 둘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7년을 돌아온 만큼 앞으로는 더 단단해지리라 믿으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김치로 맺어진 인연이 다시금 김치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울목 인생사연을 들어주시는 고운님들께도 이런 음식이 있나요?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음식이 다시금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